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이 덕의 땅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본문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강의를 멈추고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어서 듣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먼저 읽고 왔다라고 하는 그 가정 하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자, 먼저 여기 1행을 살펴보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노을을 꿈과 이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요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서 발을 구르는 요 행위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 노을을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네, 여기 노을을 요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구르는 요 행위는 노을을 보려고 하는 건데 요 노을이 꿈과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요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구르는 요 행위는 요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굳이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과 열정을 다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꿈과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노을은 꿈과 이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요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구르는 요 행위는 요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이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노을이 꿈과 이상을 의미했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 노을이 어둠에게 잡혀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요 꿈이 좌절된 것을 이야기하겠죠. 정리를 해봅시다. 요 꿈이 좌절된 것. 좌절된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3, 4행으로 1, 2, 3 아까 방금 본 것이 3행이고 4, 5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요 그갯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자, 그 그갯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는 거는 그갯줄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꿈의 좌절로 인해서 절망감에 떨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 꿈이 좌절돼서 절망감에 떨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네, 그갯줄로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꿈의 좌절로 인해서 절망감에 떨고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을 뭐의 투영해서 표현하고 있다? 네, 그갯줄의 투영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
꿈의 좌절로 인한 절망감에 떨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투영된 대상을 고르시오 하면 뭐를 고르면 되는 겁니까? 네, 요 근эт줄을 고르면 되겠죠. 여러분 그 투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투영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은 근эт줄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эт줄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근эт줄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자, 꿈의 좌절로 인한 절망감에 떨고 있는 화자의 모습. 요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꿈의 좌절로 인해 절망감에 떨고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을 뭐에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요 근эт줄에 지금 투영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투영. 네. 투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투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해서 나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그 절망감에 떨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냇줄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반영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투영에 대해서도 투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하여 나타냄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년의 내용이고 1년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꿈과 이상을 추구하다가 네, 그 소망이 좌절돼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요 화자의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1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2연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행, 2행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 나비를 그 1년에서의 노을과 같이 꿈과 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꿈과 이상을 쫓으려고 땅끝을 찾아갔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구체적인 실제 지명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땅끝마을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환상 속의 아름다운 공간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인생의 끝, 그러니까 절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시어이다. 중의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중첩돼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비를 아까 그 1년에서의 노을과 같이 꿈과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꿈과 이상 자, 그 다음에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데 중의적인 의미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상 속의 아름다운 공간, 환상 속의 아름다운 공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자, 세 번째, 인생의 끝, 그러니까 절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절망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중첩돼서 해석 가능하다. 주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갑시다.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라고 했는데, 요 어린 시절의 땅끝은 끝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 어린 시절의 땅끝은 진정한 땅끝, 그러니까 진정한 절망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그 땅끝의 중의적인 의미 세 가지 중에서 그 세 번째 의미에 관련이 있겠죠. 인생의 끝, 절망으로 요 땅끝을 해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린 시절의 땅끝은 진정한 땅끝, 절망이 아니었다. 진정한 땅끝, 진정한 절망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어서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나라고 하는 시어를 먼저 좀 살펴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합니까? 네. 역접 관계일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앞에 있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제 상반될 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게 시에서 사용이 되면 앞에 있던 시상과 뒤에 있는 시상이 이제 전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에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어린 시절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이후부터는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땅끝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 이 땅끝은 아까 우리 그 위의 행에서 살펴봤던 그 중의적인 의미 중에서 이 행에서 봤던 그 중의적인 의미 중에서 몇 번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해석이 조금 이제 수월하게 될까요? 네, 세 번째의 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 이후에 네, 현재 보니까 진짜 그 진정한 절망, 인생의 절망에 서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땅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절박한 삶의 공간, 인생의 절망,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린 시절의 땅끝은 진정한 그 절망이 아니더라. 내가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더 절박한 삶의 공간, 인생의 절망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그 다음 행을 살펴볼게요.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파도를 실현 고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요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파도에 의해서 파도가 땅을 먹어 들어오는 요 막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를 시전 또는 고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어서 요 파도에 의해서 파도가 땅을 먹어서 들어오는 요런 막바지는 그만큼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말이야 하면서 여기까지가 2연의 내용이고 2연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힘겨운 삶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3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 위에서도 마찬가지 봤지만 이연의 그 마지막 에서 두 번째 그 행위에서도 살펴봤지만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네,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여기서 그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은 어디예요? 네, 땅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면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뭘요? 네, 땅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끝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절망을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요 땅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야? 땅 끝을 이제 절망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네, 원치 않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자, 그런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서도 뭔가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이거 겉으로 봤을 때 모순된 표현이네요. 위태로움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어이죠. 네, 겉으로 봤을 땐 모순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됐네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 사용이 됐어요. 자, 겉에는 모순된 표현이 사용됐는데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이거 뭡니까? 네, 역설적 표현이죠. 여기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그런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여기서는 네, 그런 그 절망 속에서도 뭘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 그렇다면 그 아까 위에서 그런 데에서 전환이 되는 건 뭐가 전환이 되는 겁니까? 네,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절망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네,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네요.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땅이 말라 있으면은 사막이 되는 거죠. 아무런 뭐 나무나 꽃, 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자랄 수 없는 농작물 같은 것들이 전혀 자랄 수 없는 사막이 되는 것이죠. 절망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럼 희망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땅이 젖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기가 있어야 거기에 농작물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젖어있다 땅이 젖어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 중에 네,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땅끝은 뭘 의미했었습니까? 네, 절망을 의미했었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땅끝은 늘 젖어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끝도 절망적이지만 모두 같이 품고 있는 공간이다. 네, 희망을 품고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라는 것이 그 땅끝이 젖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희망을 보려고 여기에 땅끝에 절망 속에 이르리라는 것을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아까 우리 그
위에서 살펴봤던 그 절망 속에서도 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희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연의 내용이고, 사면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절망의 끝에서 삶의 의미, 희망을 깨닫고 있네요. 이어서 작품 정리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 본문에서 같이 살펴봤던 것이고, 그 성격에서 사색적인 것과 간조적인 것, 요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의미를 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색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진다. 그런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엄밀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문학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 뭐 대상에 대해서 뭐 시 안에서면 시적인 대상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한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면 크게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엄밀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필기하고 정리 잘 해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 나희덕의 땅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